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저는 김민준입니다. 29살의 젊은 CEO라고 하지만 사실 이 자리가 제게 온 것은 저의 능력 때문이 아니었어요. 3년 전 형 진호가 등산 중 실종되면서 억지로 맡게 된 자리였습니다. 형이 사라진 그날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어요. 주말 등산을 간다고 하시던 형의 밝은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 갑작스러운 산사태가 발생했고 형은 그 속에서 실종되었어요. 수색 작업은 일주일간 계속됐지만 형의 시신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형은 사망 처리되었고 저는 하루아침에 회사의 모든 책임을 져야 했어요. 민준아, 내가 회사를 맡아야 해. 형수는 그날 밤 눈물을 흘리며 저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형수도 아이들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떠났어요. 너무 힘들다고 새로운 곳에서 시작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진호테크는 형이 26살에 창업한 IT 회사였어요. 형은 정말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부터 프로그래밍에 천재적인 재능을 보였고 졸업하자마자 창업해서 불과 5년 만에 회사를 업계 선두 기업으로 만들어냈어요. 저는 형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경영학을 전공했지만 딱히 뛰어난 점이 없었고 형의 회사에서 일반 사원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항상 저를 사장님의 동생이라고 불렀고 제 이름으로 불러주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민준이는 형만큼 뛰어나지 못하네. 역시 사장님과는 차이가 나는군. 이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실제로 저는 형만큼 똑똑하지도 카리스마가 있지도 않았으니까요. 형이 사라진 후 회사는 급속도로 어려워졌습니다. 형이 직접 관리하던 핵심 프로젝트들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주요 고객들이 하나둘씩 떠나기 시작했어요. 사장님, 이번 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0% 감소했습니다. 재무팀장의 보고를 들을 때마다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저에게 유일한 버팀목이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상철이었어요. 상철은 형과 대학교 동기로 창업 멤버 중 한 명이었습니다. 현재는 부사장 직책을 맡고 있었어요. 민준아, 너무 걱정하지 마. 형도 처음엔 힘들었어. 상철은 항상 저를 다독여 주었습니다. 형이 없는 상황에서 상철만큼 회사 사정을 잘 아는 사람도 없었어요. 상철 형,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우리가 가진 기술 특허들을 활용해보자. 그것들이 우리의 가장 큰 자산이야. 상철의 조언은 항상 실질적이었어요. 하지만 뭔가 묘한 느낌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상철이 회사의 기술 특허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눈빛이 이상하게 반짝였거든요. 어느 날 상철이 제게 중요한 제안을 했습니다. 민준아, 우리가 가진 핵심 기술 특허 중 일부를 매각하는 게 어떨까? 특허를 판다고요? 그래, 지금 상황에서는 현금 확보가 가장 중요해. 특허는 나중에 다시 개발할 수 있지만 회사가 망하면 끝이야. 상철의 말에 일리가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그 특허들은 형이 밤낮 없이 개발한 소중한 기술들이었거든요. 형이 그렇게 아끼던 기술들인데 진호도 살아있다면 같은 결정을 내렸을 거야. 회사를 살리는 게 우선이지. 상철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며칠 후 상철이 구체적인 제안서를 들고 왔어요. 이 회사에서 우리 특허 3개를 사겠다고 해. 가격도 나쁘지 않아. 제안서를 보니 정말 큰 금액이었어요. 당장 회사의 자금난을 해결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어떤 회사인가요? 테크원이라는 회사야. 우리와 비슷한 분야의 중견기업이지. 테크원이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좀 더 생각해볼게요. 너무 오래 생각하지 마. 이런 기회는 흔하지 않거든. 상철이 조금 다급해 보였어요. 왜 그렇게 서두르는 걸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형의 책상을 정리하며 생각에 잠겼어요.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형의 물건들을 그대로 두고 있었거든요. 언제가 돌아올 것만 같아서요. 형의 일기장을 펼쳐보니 회사 초창기 이야기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상철이와 함께 꿈을 키워가고 있다. 우리 기술로 세상을 바꿔보자. 초기에는 상철에 대한 좋은 얘기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갈수록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상철이가 요즘 이상해. 회사보다는 자신의 이익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다. 특허 관리에 대해 의견 차이가 생겼다. 상철이는 당장 돈이 되는 일만 하려고 한다. 형의 일기를 읽으며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형도 상철에 대해 의구심을 품고 있었던 걸까요? 다음날 아침 상철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민준아, 어떻게 생각해봤어?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아서요. 이런 기회를 놓치면 안 돼. 회사가 정말 위험한 상황이야. 상철의 목소리에는 초조함이 섞여 있었어요.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았습니다. 테크원이라는 회사에 대해 좀 더 알고 싶어요. 뭘 더 알아? 돈 주고 사겠다는데 그거면 충분하잖아. 상철이 조금 신경질적으로 대답했어요.
이상했습니다. 평소에 상철이라면 차근차근 설명해줬을 텐데요. 그날 저는 혼자 테크원에 대해 조사해보기로 했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아본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테크원은 저희 회사의 가장 큰 경쟁사였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형이 생전에 테크원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절대 테크원에게는 우리 기술을 넘겨줄 수 없다. 형의 인터뷰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형은 테크원을 견제하기 위해 특허들을 더 꼼꼼히 관리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상철이 그 테크원에게 우리 특허를 팔자고 제안한 거였어요. 이것은 분명히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테크원이 경쟁사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상철에게 직접 물어볼까 고민했지만 섣불리 행동하기엔 너무 위험해 보였어요. 혹시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도 들었고요. 화요일 아침 제 이메일함에 이상한 메일 하나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발신자는 강릉제일병원 의료진이었어요. 제목은 환자 신원 확인 협조 요청이었습니다. 이상하네. 강릉에 아는 사람이 있나? 처음에는 스팸 메일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내용을 읽어보니 심상치 않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 병원에는 3년 전부터 장기 입원 중인 남성 환자가 한 분 계십니다. 산사태 사고로 심한 외상을 입고 기억을 잃은 상태로 발견되어 치료받고 있습니다. 환자분의 신원을 파악하기 어려워 여러 경로로 수소문하던 중 인터넷에서 실종자 신고 글을 보고 연락드립니다.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3년 전 산사태 사고라니 설마 형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요? 환자분은 30대 초반 남성으로 키 175cm 정도, 왼쪽 어깨에 작은 흉터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과 특징이 일치한다면 한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왼쪽 어깨에 작은 흉터. 형은 어릴 때 자전거에서 떨어져서 왼쪽 어깨에 흉터가 있었어요.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바로 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강릉제일병원입니까? 네, 그런데요. 아까 이메일을 주신 건에 대해 문의드리고 싶어서요. 아, 네. 잠시만 기다리세요. 담당 의사 선생님께 연결해 드릴게요. 잠시 후 중년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안녕하세요. 신경외과 김병철 과장입니다. 네, 제 형이 3년 전에 등산 중 실종됐거든요. 특징들이 일치하는 것 같아서요. 의사는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어요. 다만 환자분이 심한 기억상실증을 앓고 계시다는 점 말씀드려요. 기억상실이요? 네, 사고 후유증으로 과거 기억을 전혀 못하고 계십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태예요. 그날 오후 저는 급하게 강릉으로 향했습니다. 차를 몰고 가는 3시간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정말 형일까요? 아니면 헛된 기대일까요? 강릉제일병원은 바다가 보이는 조용한 곳에 위치해 있었어요. 첩수처에서 김병철 과장님을 찾겠다고 하니 곧바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김 과장님은 50대 초반에 온화해 보이는 분이었어요. 환자분 상태는 어떤가요? 신체적으로는 많이 회복됐습니다. 다만 기억 부분이 문제죠. 3년 동안 한 번도 과거를 기억해내지 못했어요. 그렇군요. 그럼 이제 볼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다만 너무 충격을 받지 마세요. 외모가 많이 변했을 수 있거든요. 김 과장님을 따라 병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정말 형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병실 문을 열었을 때 창가에 앉아있던 남자가 고개를 돌렸어요. 진호 형. 제 입에서 저절로 형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얼굴이 많이 야위었고 머리카락도 길어져 있었지만 분명히 제 형이었어요. 안녕하세요. 하지만 형은 저를 낯선 사람 대하듯 인사했습니다. 눈빛에는 전혀 알아보는 기색이 없었어요. 형, 저 민준이에요. 기억 안 나세요? 죄송해요. 기억이 나지 않네요. 혹시 저를 아시는 분인가요? 형의 목소리는 예전과 같았지만 저를 보는 눈빛은 완전히 달랐어요.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을 대하는 것 같았습니다. 환자분, 이분이 동생분이라고 하시는데요. 김 과장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동생이라고요? 정말 모르겠네요. 형은 머리를 흔들며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면서 간호사 한 분이 들어왔습니다. 진호씨, 약 드실 시간이에요. 간호사는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형을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자연스럽고 친근해 보였습니다. 아, 선미씨. 이분이 제 동생이라고 하시는 분이에요. 동생분이요? 선미라는 간호사가 저를 놀란 눈으로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경계하는 기색이 섞여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이라고 합니다. 박선미입니다. 진호씨를 담당하고 있어요. 선미는 형식적으로 인사만 하고 곧바로 형에게 다가가 약을 건넸어요. 진호씨, 약부터 드세요. 네, 고마워요. 진호씨, 오늘은 컨디션이 어떠세요? 괜찮아요. 그런데 정말 이분이 제 동생일까요? 형이 선미에게 물어보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어요.
저를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글쎄요. 확실하지 않으니까 천천히 생각해보세요. 선미의 대답에서 저에 대한 불신을 느낄 수 있었어요. 김 과장님이 상황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일단 오늘은 이 정도로 하시죠. 민준 씨도 갑자기 보시고 놀라셨을 텐데 천천히 적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형이, 아니, 환자분이 언제쯤 기억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그건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계기로 갑자기 돌아올 수도 있고 평생 못 돌아올 수도 있어요. 돌아가는 길에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갔어요. 형을 찾긴 했지만 기억을 잃은 상태라니. 그리고 선미라는 간호사는 왜 저를 그렇게 경계하는 걸까요? 집에 도착해서 상철에게 전화했습니다. 상철 형, 저 좀 급한 얘기가 있어서요. 뭔데 그렇게 급해? 제가 진호 형을 찾았어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뭐라고? 진호를 찾았다고? 네, 강릉의 한 병원에 입원해 계시더라고요. 기억을 잃은 상태로요. 그럴 리가. 정말 확실해? 상철의 목소리가 이상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네, 확실해요. 내일 다시 가볼 예정이에요. 민준아, 혹시 실수하는 건 아닐까? 너무 간절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형으로 착각하는 건 아닐까? 아니에요. 분명히 형이에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형 생각뿐이었어요. 기억을 잃은 형, 그리고 형을 보호하려는 듯한 선미의 모습.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 다음 주부터 저는 매주 강릉을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3시간이 넘는 거리였지만 형을 보기 위해서라면 그까짓 거리쯤이야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회사 일도 중요했지만 지금은 형이 더 우선이었습니다. 두 번째 방문에서 저는 형이 좋아했던 것들을 가져갔어요. 어릴 때 함께 찍은 가족 사진, 형이 즐겨 읽던 기술 서적들, 그리고 회사 초창기 자료들까지 말이죠. 혹시 이걸 보시면 뭔가 생각나실까 해서 가져왔어요. 이 아이가 저인가요? 형은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물어봤어요. 네, 그리고 옆에 큰 아이가 형이시고요. 정말 모르겠네요. 미안해요. 형은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럼 이건 어떠세요? 이번에는 형이 대학생 때 개발한 첫 번째 프로그램 소스 코드를 보여드렸습니다. A 사용지에 빼곡히 적힌 복잡한 코드들이었어요. 이건 뭔가요? 형이 직접 만드신 프로그램이에요. 대학생 때 상을 받기도 했던 작품이고요. 형은 코드를 유심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분이 좀 비효율적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수정하면 더 깔끔할 것 같습니다. 형은 펜을 들어 코드 일부를 수정하기 시작했어요. 손놀림이 아주 자연스러웠습니다. 형이 지금 뭔가 익숙한 느낌이에요. 이상하네요. 기억은 나지 않지만 몸이 기억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선미가 들어왔어요. 진호씨, 점심시간이에요. 아, 또 오셨네요. 선미가 저를 보는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네, 안녕하세요. 진호씨,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갑자기 많은 정보를 받으면 머리가 아플 수 있어요. 괜찮아요, 선미씨. 오히려 흥미로워요. 형은 여전히 코드 수정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선미는 그런 형의 모습을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그래도 조심하세요. 의사 선생님이 무리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선미의 목소리에는 형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3년 동안 형을 돌봐온 정이 느껴졌습니다. 선미씨, 죄송한데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점심시간이 끝난 후 저는 선미에게 따로 이야기를 청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형이 진호씨의 동생이라는 게 믿기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선미는 잠시 망설이더니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요. 3년 동안 아무도 찾지 않던 분이 갑자기 나타나니까 의심스럽죠. 저는 미리 준비해 온 서류들을 꺼냈어요. 호적 등본, 형제관계를 증명하는 가족관계 증명서, 그리고 어릴 때부터 함께 찍은 수많은 사진들까지. 선미는 서류들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정말 동생이시네요. 그런데 왜 3년 동안? 형이 실종된 줄 알았어요. 산사태 사고로 사망 처리까지 됐었거든요. 그렇군요. 죄송해요. 제가 너무 예민했나봐요. 당연한 일이에요. 진호씨는 정말 좋은 분이거든요. 선미의 목소리에서 형에 대한 특별한 감정을 느낄 수 있었어요. 단순히 환자와 간병인의 관계는 아닌 것 같았습니다. 다음 주 방문에서는 회사 관련 자료들을 가져갔어요. 진호테크 창업 당시의 사업 계획서부터 최근의 기술 개발 현황까지 모든 것들이었습니다. 이게 형이 만드신 회사예요. 진호테크라고 해서. 제가 회사를 운영했다고요? 네, 정말 성공적이었어요. 형은 천재적인 개발자셨거든요. 형은 회사 자료들을 하나씩 넘겨보기 시작했어요. 특히 기술 특허 관련 서류에 유독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 기술들이 정말 제가 개발한 건가요? 네, 모두 형의 아이디어에서 나온 거예요. 신기하네요. 전혀 기억은 안 나지만 뭔가 친숙한 느낌이 들어요. 형은 특허 서류를 읽으며
중간중간 고개를 끄덕이거나 의문스러운 표정을 짓기도 했어요. 마치 퍼즐 조각을 맞춰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누가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제가 하고 있어요. 형이 없어진 후에 제가 맡게 됐거든요. 힘들지 않았어요? 형의 질문에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힘들지 않았다고 거짓말할 수는 없었거든요. 많이 힘들었어요. 저는 형만큼 뛰어나지 못해서.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제가 없는 상황에서 회사를 지켜낸 게 어디예요? 형의 위로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기억을 잃었어도 여전히 저를 배려해주는 마음은 그대로였습니다. 참, 회사에 상철이라는 부사장이 있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상철이요? 아니요, 전혀 모르겠어요. 형과 대학 동기였어요. 창업 멤버 중 한 명이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만나 뵙고 싶네요. 형의 말에 순간 망설여졌어요. 상철에 대한 의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둘을 만나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기회가 되면. 그날 돌아가는 길에 선미가 저를 따라 나왔어요. 민준씨, 잠깐만요. 네? 진호씨가 많이 변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그냥 조용히 지내기만 했는데 요즘에는 자주 뭔가를 생각하는 표정을 짓거든요. 그게 나쁜 건가요? 모르겠어요. 기억이 돌아오는 건지 아니면 스트레스를 받는 건지. 선미의 걱정이 느껴졌어요. 혹시 제가 너무 많은 걸 가져온 걸까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에요. 다만 진호씨가 혼란스러워할까봐 걱정이에요. 선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어렵게 입을 열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이 좋아요. 진호씨가 평온해 보이거든요. 과거를 기억하면 또 다른 고통이 따를까봐. 선미의 마음도 이해가 됐어요. 3년 동안 형을 돌보면서 정이 많이 든 것 같았습니다. 어쩌면 형을 잃고 싶지 않은 마음일 수도 있겠죠. 선미는 복잡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상철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준아, 어떻게 됐어? 정말 진호 맞아? 네, 확실해요. 그럼 언제 퇴원할 수 있어? 아직은 어려울 것 같아요. 기억도 못 찾았고 상태도 안정적이지 않아서요. 그렇군. 그럼 회사 일은 계속 내가 해야겠네. 상철의 목소리에서 묘한 안도감이 느껴졌어요. 형이 당장 돌아오지 못한다는 소식을 오히려 반기는 것 같았습니다. 이상했어요. 절친한 친구라면 더 걱정하고 빨리 만나고 싶어 해야 정상 아닐까요? 형을 찾은 후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회사의 위기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주요 거래처에서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통보가 연달아 들어왔고 직원들은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사장님, 이번 달 급여 지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때 상철이 저를 찾아왔어요. 평소보다 급한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민준아, 더 이상 미룰 시간이 없어. 특허 매각건 어떻게 생각해봤어? 아직 좀 더 생각해보고 싶어요. 생각할 시간이 어디 있어? 회사가 망하기 직전이야. 상철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날카로웠어요. 하지만 테크원은 우리 경쟁사잖아요. 형이 그렇게 경계하던 회사인데. 그게 중요해? 지금 상황에서는 누가 됐든 돈을 주는 곳이면 상관없어야지. 상철이 조금 화를 내는 것 같았어요. 이상했습니다. 상철 형, 혹시 테크원과 어떤 관계가 있으신 건 아니죠? 제 질문에 상철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무슨 소리야? 나야말로 진호와 함께 테크원과 경쟁해온 사람인데. 그렇죠. 그래서 더 이상한 거예요. 왜 경쟁사에 우리 기술을 팔자고 하시는지. 민준아, 넌 아직 사업을 몰라. 때로는 적과도 손을 잡아야 하는 거야. 상철의 설명은 그럴듯했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좀 더 시간을 주세요. 진호 형과도 상의해보고 싶고요. 진호와 상의한다고? 그 사람은 기억도 못하잖아. 상철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래도 형이에요. 형의 회사인데 당연히 의견을 들어봐야죠. 현실을 좀 봐. 지금 진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야. 상철의 말투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마치 형을 무능력한 사람 취급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빠졌어요. 그날 밤 회사 홈페이지부터 시작해서 관련 기사들까지 모두 찾아봤어요. 조사하면서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테크원의 대표이사가 바로 우리 회사의 전 직원이었던 거예요. 이름은 정우성이라는 사람이었는데 5년 전 진호테크를 떠나서 테크원을 창업한 거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정우성이 우리 회사를 떠날 때 몇 가지 기술 자료를 가져갔다는 의혹이 있었다는 거였어요. 당시 형이 법적 대응까지 고려했다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이상하다. 상철 형이 이런 걸 모를 리 없는데. 다음날 아침 저는 상철을 찾아갔어요. 상철 형, 테크원 대표가 정우성이라는 거 알고 계셨죠? 상철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그걸 왜 물어봐? 5년 전 우리 회사를 떠난 사람이잖아요. 그때 기술 유출 의혹도 있었고요. 그건 옛날 일이야. 지금과는 상관없어. 상관없다고요? 우리 기술을 훔쳐간 사람한테 또 기술을 팔자고 하시는 거예요? 상철이 잠시 말을 멈췄다가 한숨을 쉬었어요.
민준아, 사업에서는 감정보다 실리가 중요해. 과거 일에 얽매여서 현재를 포기할 수는 없잖아. 하지만 형이 그렇게 반대했던 일인데 진호는 너무 이상주의자였어. 그래서 회사가 이 지경이 된 거야. 상철이 형을 비난하는 걸 들으니 화가 났어요. 그날 오후 저는 직접 테크원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정우성을 만나서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어요. 테크원은 강남의 고급 오피스 빌딩에 있었습니다. 로비부터 화려하게 꾸며져 있어서 우리 회사와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정우성 대표님을 만나고 싶다고 전해주세요. 진호테크의 김민준입니다. 첩수원이 확인해보더니 잠시 후 안내해 주었어요. 정우성은 40대 중반의 깔끔한 인상의 남자였습니다. 값 비싸 보이는 정장을 입고 있었고 사무실도 굉장히 호화로웠어요. 아, 민준씨. 진호 사장님 동생이시죠?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호 사장님 소식 들었어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었죠. 정우성의 말에는 진심 어린 애도가 담겨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오늘은 무슨 일로 오셨나요? 저희 회사의 특허 매각 건으로 왔습니다. 상철 부사장님이 연락하셨을 텐데. 그 순간 정우성의 표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아, 그건 말이죠. 사실 상철 부사장님이 먼저 연락을 주셨어요. 네? 몇 달 전부터 특허 매각에 대해 상의하고 있었거든요.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상철이 몇 달 전부터 정우성과 연락하고 있었다고요? 혹시 언제부터 연락하셨는지? 정확히는 6개월 정도 전부터였나요? 상철 부사장님이 회사 상황이 어렵다면서 도움을 요청하셨어요. 6개월 전이라면 형을 찾기 훨씬 전이었어요. 상철이 그때부터 이미 테크원과 접촉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민준씨는 이 거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히 말하면 반대입니다. 저희 기술을 경쟁사에 넘기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정우성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그럼 혹시 진호 사장님의 생각도 들어볼 수 있을까요? 무슨 말씀이세요? 상철 부사장님 말로는 진호 사장님이 기억을 못한다고 하던데 혹시 의견을 물어보실 수 있나요? 정우성도 형이 살아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상철이 이미 다 얘기한 거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형과 상의해보고 연락드릴게요. 테크원에서 나오면서 머릿속이 정리되지 않았어요. 상철이 왜 6개월 전부터 정우성과 접촉하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왜 그걸 저에게 숨겼을까요? 저녁에 상철에게 전화했습니다. 상철 형, 오늘 테크원에 다녀왔어요. 뭐? 왜 혼자서? 상철의 목소리에 당황이 섞여 있었어요. 정우성 대표가 6개월 전부터 형과 연락하고 있었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건 회사를 위해서였어. 왜 저에게 말씀 안 해주셨어요? 내가 반대할까 봐서. 반대할까 봐서 숨기신 거예요? 민준아, 내 입장도 좀 이해해줘. 회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둬야 했어. 상철의 해명을 들으면서도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그럼 진호 형이 실종되기 전에도 이런 계획이 있었던 건가요? 그건 상철이 말을 못 이었어요. 상철 형, 혹시 형의 실종과 관련해서 야, 너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나를 의심하는 거야? 상철이 갑자기 화를 냈어요. 죄송해요.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민준아, 나는 진호의 절친이야. 그런 의심은 하지 마.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서도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커져만 갔어요. 상철에 대한 의심이 커진 상태에서 저는 더 이상 혼자 고민할 수 없었습니다. 형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결심했어요. 기억을 잃었다고 해도 형은 형이니까 조언을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강릉으로 향했어요. 평소보다 무거운 마음이었습니다. 형에게 상철의 배신 가능성을 얘기한다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형은 창가에서 책을 읽고 있었어요. 제가 가져다준 기술 서적이었습니다. 민준아, 오늘은 일찍 왔네. 네, 형에게 꼭 해야 할 얘기가 있어서요. 제가 심각한 표정을 짓자 형도 책을 내려놓고 저를 바라봤어요. 무슨 일이야? 표정이 안 좋은데. 형, 상철이라는 사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철? 부사장이라고 했던 그분? 네, 형과 대학 동기이자 절친이었다고 하는데. 형은 잠시 생각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잘 모르겠어. 이름을 들어도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아. 왜 그런 걸 물어봐? 저는 그동안 알게 된 모든 사실들을 형에게 설명했어요. 테크원과의 은밀한 거래, 6개월 전부터의 접촉, 그리고 정우성과의 관계까지 모든 것을 말이죠. 정말 그런 일이 있었던 거야? 네, 제가 직접 확인했어요. 그럼 상철이란 사람이 나를 배신했다는 뜻인가? 형의 목소리에 분노보다는 슬픔이 묻어 있었어요. 확실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의심스러운 부분이 너무 많아서. 그때 형이 갑자기 머리를 감싸며 고통스러워했어요. 형, 괜찮으세요? 뭔가 떠오르려고 하는데 잘 안 돼. 형은 이마에 손을 대고 집중하려고 애쓰는 것 같았어요. 무리하지 마세요.
천천히 하세요. 아니야, 뭔가 중요한 것 같아. 상철이란 이름을 들으니까 이상한 느낌이 들어. 형이 계속 집중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니 걱정이 됐어요. 혹시 무리해서 더 안 좋아지는 건 아닐까요? 형, 오늘은 여기서 그만해요. 다음에. 잠깐만, 뭔가 보여. USB. USB가. USB요? 내가 어딘가에 USB를 숨겨뒀어. 중요한 게 들어있다고. 형이 갑자기 일어나서 방 안을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어디에 숨겨뒀는지 기억나세요? 잘 모르겠어. 하지만 분명히 있어. 뭔가 아주 중요한 게. 그때 선미가 들어왔어요. 진호씨, 무슨 일이에요? 복도에서 소리가 들렸는데. 선미씨, 혹시 진호씨가 USB 같은 걸 가지고 계셨나요? 처음 입원했을 때 말이에요. 선미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맞다. 개인 물품 보관함에 USB가 하나 있었어요. 진호씨가 깨어난 후에 드렸는데 관심 없어 하셔서 그냥 둔 채로. 지금 가져올 수 있나요? 물론이죠. 선미가 나간 후 형이 저를 붙잡고 말했어요. 민준아, 그 USB에 뭔가 있을 거야. 확신은 없지만 정말 중요한 게. 네, 알겠어요. 침착하세요. 잠시 후 선미가 작은 USB 하나를 들고 돌아왔어요. 이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가 중요한가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저는 노트북을 꺼내서 USB를 연결했습니다. 암호가 걸려 있었어요. 암호가 있네요. 뭘까요? 형이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우리 생일을 써봐. 412, 315. 형의 생일과 제 생일을 조합한 숫자였어요. 놀랍게도 암호가 맞았습니다. USB 안에는 여러 파일들이 들어있었어요. 회사 기술 관련 문서들과 개발 자료들, 그리고 하나의 음성 파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뭘까요? 저는 음성 파일을 재생해봤어요. 형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이 파일을 들어보라고 민준이에게 전해주세요. 상철에 대한 중요한 사실이 담겨 있습니다. 형과 제가 서로를 바라봤어요. 형의 얼굴에는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이게 내 목소리야? 네, 분명히 형 목소리예요. 파일이 계속 재생되었어요. 상철이는 6개월 전부터 테크원의 정우성과 은밀히 접촉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회사의 핵심 기술을 넘겨주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나는 이를 우연히 알게 됐고 상철에게 따지려고 했습니다. 저와 형은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그런데 상철이가 나를 산에 올라가자고 제안했어요. 이야기할 게 있다면서. 나는 별 생각 없이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산에서 상철이가 갑자기 돌변했어요. 상철이가 나를 밀었어요. 절벽 쪽으로. 아, 잠깐, 상철이가 오고 있어. 이 USB를 어딘가에 숨겨야. 그곳에서 녹음이 끝났어요. 병실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형은 창백한 얼굴로 벽을 바라보고 있었고 선미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입을 막고 있었어요. 진호 형을. 상철이가 진호 형을 죽이려고 했다는 뜻인가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형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의 눈빛이 예전과 달라져 있었습니다. 민준아. 형이 제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어요. 마치 기억이 돌아온 것처럼. 형, 혹시 기억이 어렴풋하게 떠오르고 있어. 상철이가 나를 밀었어. 형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배신감이 섞여 있었어요. 민준아, 상철이는 내 친구가 아니었어. 나를 이용하려고 접근한 거였어. 형, 진정하세요. 아니야, 이제 기억이 나. 상철이가 어떻게 나를 속였는지, 어떻게 회사를 차지하려고 했는지. 형은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그 자식이 나를 죽이려고 했어. 내가 방해가 됐으니까. 선미가 걱정스럽게 다가왔어요. 진호씨,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몸에 안 좋아요. 선미씨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괜찮아요. 오히려 속이 시원해요. 형이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민준아, 우리가 상철이를 막아야 해. 더 이상 그 자식이 우리 회사를 망치게 둘 수는 없어. 하지만 형, 아직 몸이. 괜찮아. 이제 모든 기억이 돌아왔어. 상철이가 어떤 놈인지도 완벽하게 기억하고 있고 형의 눈빛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민준아, 우리가 함께 싸워야 해. 상철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위험한 놈이야. 저는 형의 손을 잡았어요. 3년 만에 진짜 형을 되찾은 기분이었습니다. 네, 형. 함께 싸워요. 형의 기억이 돌아온 후 저희는 신중하게 계획을 세워야 했습니다. 상철이 얼마나 위험한 인물인지 알게 된 이상 섣불리 행동해서는 안 됐거든요. 민준아, 일단 상철에게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해야 해. 네, 알겠어요. 하지만 형이 기억을 되찾았다는 것도 숨겨야 할까요? 당연하지. 상철이 알면 더 위험한 짓을 할지도 몰라. 형은 3년간의 기억이 모두 돌아왔지만 아직 몸 상태가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어요. 의사 선생님은 최소 일주일은 더 관찰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진호씨, 무리하지 마세요. 몸이 가장 중요해요.
선미가 걱정스럽게 말했을 때 형이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선미씨,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3년 동안 저를 돌봐주셔서. 당연한 일이에요. 하지만 이제 기억이 돌아오셨으니 조심하셔야 해요. 선미도 우리 계획에 동참하기로 했어요. 간호사로서 형의 건강을 관리하면서 동시에 우리를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뭔가요? 우선 형이 기억을 되찾았다는 걸 절대 비밀로 해주세요. 그리고 혹시 이상한 사람이 병원에 나타나면 바로 연락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다음날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회사에 출근했어요. 상철을 만났을 때도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민준아, 어떻게 됐어? 특허 매각건 말이야. 아직 고민 중이에요.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시간이 없다니까. 이번 주 안에 결정해야 해. 상철이 조급해하는 모습을 보니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았어요. 왜 그렇게 급하세요? 회사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어. 이번 달 말까지 자금을 확보하지 못하면 정말 위험해. 상철의 말이 거짓인지 진실인지 확인해보고 싶었어요. 재무 현황을 다시 한번 확인해볼게요. 그럴 필요 없어. 내가 다 파악하고 있으니까 걱정 마. 상철이 재무 자료를 보여주지 않으려는 것도 의심스러웠어요. 점심시간에 저는 재무팀장을 만났습니다. 팀장님, 현재 회사 자금 상황이 어떤가요? 사실 생각보다는 나쁘지 않아요. 한두 달 정도는 버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상철 부사장님 말로는 이번 달 말까지가 한계라고 하시던데. 재무팀장이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요? 그건 좀 과장된 것 같은데. 역시 상철이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저녁 저는 다시 강릉으로 향했습니다. 형과 상의해야 할 게 많았거든요. 형, 상철이 회사 상황에 대해 거짓말하고 있어요. 그럴 줄 알았어. 그 놈은 항상 그런 식이었어. 어떻게 대응할까요? 일단 우리가 증거를 모아야 해. 상철의 배신을 완벽하게 입증할 수 있는. 형이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가더니 밖을 내다보며 말했어요. 민준아, 회사 주주들에게 진실을 알려야 해. 주주들에게요? 응, 상철이 혼자서는 특허를 팔 수 없어. 이사회 승인이 필요하거든. 하지만 형이 사망 처리된 상태라서. 그래서 더욱 신중해야 하는 거야. 일단 주주들을 하나씩 만나보자. 형의 계획은 이랬어요. 먼저 믿을 만한 주주들에게 진실을 알리고 상철의 배신을 폭로한 다음 회사 경영권을 되찾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형, 몸 상태가 괜찮아. 이미 많이 회복됐어. 그리고 선미씨도 도와주겠다고 했잖아. 선미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제가 진호씨 건강 상태를 체크하면서 함께 다니요. 다음 날부터 우리의 반격이 시작됐어요. 첫 번째 목표는 창업 멤버 중 한 명이 박상무 이사였습니다. 형과 오랫동안 함께 일한 분이라 믿을만 했거든요. 박 이사를 만나기 전에 형은 모자와 선글라스로 변장했어요. 이상하게 보이지 않을까요? 괜찮아. 아직 공식적으로 돌아왔다고 발표할 때가 아니거든. 박 이사는 형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어요. 진호야, 정말 내가 살아있었구나. 상무님, 죄송해요. 그동안 걱정 끼쳐드려서. 무슨 소리야. 살아있는 게 어디야. 박 이사에게 모든 진실을 설명하자 그는 분노했어요. 상철이 그 자식이 그런 짓을? 정말 믿을 수 없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증거가 있어요. USB에 녹음 파일을 들려주자 박 이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런 악질이 따로 없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지? 일단 다른 주주들에게도 알려야 해요. 그리고 이사회를 열어서 상철을 축출해야죠. 그런데 진호가 아직 공식적으로 돌아온 게 아니잖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박 이사의 지적이 맞았어요. 형이 사망 처리된 상태에서 갑자기 나타나면 복잡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그럼 일단 민준이 이름으로 진행하자. 녹음 파일과 증거들을 바탕으로 상철의 배신을 폭로하는 거야. 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할까요? 충분해. 특히 테크원과의 은밀한 거래 부분은 명백한 배임이거든. 우리는 계속해서 다른 주주들을 만났어요. 김영수 이사, 이철민 이사까지 총 3명의 주주들이 우리 편에 섰습니다. 이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어. 박 이사가 말했을 때 저는 떨렸어요. 드디어 상철과의 최종 대결이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언제 할까요? 이번 주 금요일이 어때? 상철이 의심하지 않도록 정기 이사회라고 공지하자. 그 주 내내 저는 긴장했어요. 상철이 눈치채지 않을까 걱정됐거든요. 민준아, 너 요즘 왜 이래? 표정이 이상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피곤해서요. 그래? 몸 좀 챙겨. 중요한 시기인데. 상철은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았어요. 금요일 아침 이사회 소집 통지서가 발송됐습니다. 상철도 당연히 참석하게 되어 있었어요. 드디어 시작이네. 형이 병원에서 전화로 말했어요. 형, 걱정돼요. 걱정하지 마. 우리에게는 진실이 있어. 그리고 민준이 있고. 네, 형. 꼭 성공시킬게요.
그 오후 이사회실에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어요. 상철은 여전히 여유로운 표정이었지만 곧 그 여유가 사라질 거였습니다. 그럼 이사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의장 역할을 맡았어요. 드디어 진실을 밝힐 시간이 온 거였습니다. 이사회실의 모든 참석자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상철은 평소와 다름없이 여유로운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아직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전혀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오늘 이사회를 소집한 이유가 뭔가요? 중요한 안건이 있어서입니다. 회사의 미래와 관련된 매우 심각한 문제를 다뤄야 해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혹시 특허 매각 건인가요? 그럼 빨리 진행하죠. 아니요.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 말에 이사회실의 분위기가 무거워졌어요. 박상무 이사와 다른 주주들도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상철 부사장님,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이요? 테크원의 정우성 대표와 언제부터 연락하고 계셨나요? 상철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그게 왜 그런 걸 물어보나요? 대답해주세요. 언제부터입니까? 최근에 회사 상황이 어려워져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상철이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준비한 자료를 꺼냈습니다. 이게 정우성 대표와 주고받은 이메일 내역입니다. 6개월 전부터 접촉하고 있었다고 나와 있는데요. 상철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건 예비 접촉이었습니다. 예비 접촉이라고요? 그럼 이것도 예비 접촉인가요? 저는 또 다른 자료를 보여줬어요. 상철이 테크원으로부터 받은 금전 거래 내역이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구한 거야? 상철이 당황해서 소리쳤어요. 그것보다 설명해주세요. 왜 경쟁사로부터 돈을 받으셨나요? 그건 컨설팅 비용입니다. 컨설팅이요? 우리 회사 기밀을 넘겨주는 컨설팅 말인가요? 이사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상철의 배신이 점점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너 지금 뭐라는 거야? 상철이 화를 내며 일어섰어요. 진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저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를 꺼냈습니다. 바로 형의 USB에서 발견한 녹음 파일이었어요. 이건 3년 전 진호 형이 남긴 음성 기록입니다. 뭐라고? 상철의 얼굴이 완전히 변했어요. 녹음 파일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이사회실에 형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상철이는 6개월 전부터 테크원의 정우성과 은밀히 접촉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회사의 핵심 기술을 넘겨주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상철이 벌떡 일어나 녹음을 중단시키려고 했지만 박 이사가 막았어요. 계속 들어봅시다. 그런데 상철이가 나를 산에 올라가자고 제안했어요. 이야기할 게 있다면서. 나는 별 생각 없이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산에서 상철이가 갑자기 돌변했어요. 이사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상철이가 나를 밀었어요. 절벽 쪽으로. 녹음이 끝나자 이사회실은 정적에 휩싸였어요. 거짓말이야. 그건 조작된 거야. 상철이 발악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상철 부사장, 이게 사실입니까? 박 이사가 엄한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아니에요. 진호가 사고로 죽었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 녹음은 뭡니까? 조작이에요. 민준이가 만들어낸 거예요. 상철이 계속 부인했지만 증거는 너무나 명확했어요. 상철 부사장님, 그럼 테크원에서 받은 돈은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그건 상철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때 이사회실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습니다. 형이 들어온 거예요. 선미와 함께 말이죠. 진호 사장님? 이사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형을 바라봤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형은 침착하게 인사했어요. 상철은 유령을 본 것처럼 뒤로 물러섰어요. 진호, 너는 죽었는데. 죽지 않았어, 상철아. 내가 죽이려고 했지만 살아남았지. 형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나는 그런 짓 안 했어. 아직도 거짓말을 하는구나. 3년 전 그날 내가 나를 절벽에서 밀었잖아. 아니야. 그런 적 없어. 상철이 계속 부인했지만 형은 냉정하게 말을 이어갔어요. 상철아, 내가 왜 나를 죽이려고 했는지 알아? 회사를 차지하고 싶었던 거지? 그런 게 아니야. 그럼 테크원에 우리 기술을 팔려고 한 것도 설명해봐. 형이 한 걸음씩 상철에게 다가갔어요. 진호야, 오해가 있었어. 내가 설명할게. 설명은 됐어. 이미 모든 증거가 다 나왔으니까. 박 이사가 일어서서 말했어요. 상철 부사장, 당신은 즉시 모든 직책에서 해임됩니다. 잠깐만요. 제게 변명할 기회라도. 변명할 기회는 충분히 줬습니다. 이제 법적 처리를 받으십시오. 이사들이 만장일치로 상철의 해임을 결정했어요. 상철은 마지막으로 형을 바라봤어요. 진호야, 우리 친구였잖아. 친구가 친구를 죽이려고 하나? 형의 차가운 대답에 상철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나가주세요. 상철이 떠난 후 이사회실에는 안도의 분위기가 흘렀어요.
진호 사장님 정말 살아계셨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드릴게요. 지금은 회사부터 정상화해야죠. 형이 다시 CEO 자리에 복귀하는 것은 법적으로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어요. 하지만 이사들과 주주들은 모두 형의 복귀를 환영했습니다. 당분간은 민준이가 대행하고 법적 절차가 끝나면 제가 복귀하겠습니다. 하지만 형, 저는 아직... 민준아, 넌 이미 충분히 능력을 증명했어. 이번 일만 봐도 그렇잖아. 형의 말에 이사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준 대행 정말 잘하셨습니다. 회사를 지켜내신 거예요. 그날 저녁 형과 저 그리고 선미는 함께 조용한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어요. 형, 정말 끝난 건가요? 응, 이제 끝났어. 상철이는 법적 처벌을 받을 거고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다행이에요. 선미가 안도의 표정으로 말했어요. 선미씨 정말 고마워요. 선미씨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저는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이에요. 형이 선미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선미씨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해주실 거죠? 선미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행복했습니다. 형이 돌아왔고 좋은 사람도 만났고 회사도 지켜냈으니까요. 민준아,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야. 네, 형. 이번에는 정말 좋은 회사 만들어봐요. 그렇게 우리의 길고 험난했던 싸움이 끝났습니다. 상철의 해임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형은 병원에서 완전히 회복했고 법적 절차도 마무리되어 정식으로 CEO 자리에 복귀했어요. 저는 부사장으로 승진해서 형을 보좌하게 되었습니다. 민준아, 정말 잘했어. 내가 아니었다면 회사도 나도 지킬 수 없었을 거야. 형의 말에 가슴이 벅찼어요. 3년간의 시련을 겪으며 저도 많이 성장했다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회사는 점점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상철이 떠난 후 직원들의 사기도 높아졌고 새로운 프로젝트들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사장님, 이번 분기 매출이 작년 동기 대비 50% 증가했습니다. 재무팀장의 보고를 들으며 형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모두 열심히 해준 결과네요. 직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해주세요. 그런데 형에게는 더 큰 계획이 있었어요. 민준아, 나는 CEO 자리를 너에게 넘기려고 해. 네? 갑자기 왜요? 형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형, 저는 아직 부족해요. 부족하지 않아. 이번 일로 충분히 증명했잖아. 그리고 나는 다른 일을 하고 싶어. 다른 일이요? 응, 젊은 창업가들을 도와주는 재단을 만들고 싶어. 형의 꿈이 정말 멋있었어요.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그리고 선미씨와 함께 하려고 해. 형이 부끄러워하며 말했을 때 저는 웃음이 났어요. 혹시 프러포즈 하실 생각이세요? 그럼 어때? 너무 성급한가? 전혀요. 선미씨는 정말 좋은 분이에요. 몇 주 후 형은 정말로 선미에게 프러포즈했어요. 선미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민준씨, 이제 정말 가족이 되는군요. 저야말로 좋은 형수님을 얻게 되어서 기뻐요. 형의 결혼식은 소박하지만 따뜻했어요. 회사 동료들과 병원 직원들이 모두 참석해서 축하해 주었습니다. 진호야, 정말 행복해 보인다. 박 이사가 축하 인사를 건넸을 때 형은 환하게 웃었어요. 네, 정말 행복해요. 결혼 후 형은 약속대로 젊은 창업가 지원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진호테크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스타트업들에게 기술 지원과 자금 지원을 제공하는 재단이었어요. 형, 재단 이름은 뭘로 할까요? 희망재단이 어때?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자는 의미로. 좋네요. 재단 설립 발표의 날 많은 언론과 창업가들이 참석했어요. 형의 연설을 들으며 저는 자랑스러웠어요. 한편 저는 진호테크의 새로운 CEO로서 회사를 이끌어 나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직원들의 도움으로 점점 자신감을 얻어갔어요. 민준 사장님, 새로운 프로젝트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어떤 프로젝트인가요? 교육 분야 스타트업인데 우리 기술을 활용하고 싶다고 해요. 좋네요. 검토해보죠. 저는 형처럼 단순히 이익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사회에 도움이 되는 프로젝트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했어요. 그런 어느 날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상철이 감옥에서 반성문을 보내온 거예요. 형, 상철 형사한테서 편지가 왔어요. 읽어봐. 편지 내용은 진심 어린 사과였어요. 진호야, 민준아. 내가 정말 잘못했다. 욕심 때문에 친구를 배신하고 죽이려고까지 한 것이 평생 후회된다. 감옥에서 많은 생각을 하고 있다. 언젠가 나올 수 있다면 새로운 사람으로 살겠다. 정말 미안하다. 어떻게 생각해요? 용서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반성하고 있는 것 같네. 1년이 지났습니다. 진호테크는 업계 1위 기업으로 성장했고 희망재단도 많은 젊은 창업가들을 성공으로 이끌고 있었어요. 민준아, 오늘 재단에서 지원한 스타트업 중 하나가 상장한다고 해. 정말요? 대단하네요. 그 대표가 인사하러 오고 싶다고 하는데. 그날 오후 젊은 여성 창업가가 찾아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에듀테크 회사를 운영하는 김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희망재단의 도움이 없었다면 저희 회사는 존재할 수 없었을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 인사를 들을 때마다 뿌듯했어요. 수영 대표님도 이제 성공한 창업가가 되셨으니 후배들을 도와주세요.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녁 시간 형과 선미 그리고 저는 함께 식사를 했어요. 형, 요즘 정말 행복해 보여요. 그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으니까. 선미도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진호 오빠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어려운 창업가들을 도울 때 눈빛이 달라져요. 그래? 나도 몰랐는데. 형이 부끄러워하며 웃었어요. 민준 씨는 어때요? 혹시 좋은 사람 없어요? 아직은 일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너무 일만 하지 말고 인생도 즐겨야죠. 몇 달 후 더 기쁜 소식이 있었어요. 선미가 임신한 거예요. 민준아, 너 삼촌 된다. 정말요? 축하해요. 고마워. 아이가 태어나면 내가 대부가 되어줘. 물론이죠. 아이가 태어나면 어떤 이름을 지을까 함께 고민했어요. 희망이라는 뜻을 담은 이름이 좋겠어. 그럼 여자아이면 희주, 남자아이면 희준이 어때요? 좋네. 9개월 후 건강한 남자아이가 태어났어요. 이름은 희준이로 지었습니다. 희준아, 삼촌이야. 아기를 안아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형, 이제 정말 완전한 가족이 됐네요. 그러게. 우리가 이렇게 행복할 줄 누가 알았겠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함께해요. 당연하지. 희준이가 태어난 후 저희는 더욱 단단해졌어요. 더 이상 혈연으로만 이어진 가족이 아니라 진정한 유대감으로 연결된 가족이 되었습니다. 진호테크는 계속 성장했고 희망재단도 더 많은 젊은이들의 꿈을 지원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는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형, 3년 전 그 일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가까워질 수 있었을까요? 모르겠어. 하지만 시련이 있었기에 더 단단해진 건 분명해. 맞아요. 이제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저희의 이야기는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잃어버렸던 형을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진정한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세상에 도움이 되는 일까지 모든 것을 얻게 된 거죠. 앞으로도 저희는 계속해서 젊은이들의 꿈을 지원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형이 처음부터 꿈꿔왔던 사람들을 돕는 기업의 진정한 의미였으니까요.